마약이 인간을 완전히 박살내는 충격에 환각이 보여주는 어떤 황홀경보다는 형형색색의 지옥도가, 이 영화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몽환적이고 눈이 아파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LSD 간접 체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번쩍거리고 터지고 있는데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눈 아파서 도저히 영화를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한 주 다 끝나갈 때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 마치고 계시겠지만 지금 촬영 시점에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계신다면은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들 실시간으로 보면서 흐뭇해하거나 또 벅차하거나 또 막 답글 바로 달아드리거나 뭐 그러고 있겠죠. 진짜 다들 보고 싶었어요. 매번 벅찬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는데 꽤나 자주 앉는 거잖아요. 매주 앉는 거면은. 근데 아직도 늘 긴장되고 초조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 셔터 누르기 전에 항상 깊은 숨 한번 푹 쉬고 심호흡하고 이렇게 슬레이트 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한 주 끝자락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카메라도 하나 샀어요. 본문 내용이랑 인스타그램 예고에다가 그렇게 잠깐 적어놨었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한테 굉장히 싼 값에 얻어오게 됐습니다. A7C라는 기종을 사게 됐어요. A7C2가 있는데 그거를 산 게 아니라 그냥 1세대 샀습니다. 원래는 A7C2를 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고로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부산에 그때 일하러 혼자 갔다가 마침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저거 파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한테 파시면 안 되나요? 해가지고 흔쾌히 굉장히 싼 값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 또 풀프레임을 바로 이렇게 또 쓰게 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분이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인데 덕분에 또 더 좋은 기계로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7C가 다이나믹 레인지라든가 뭐 컬러 10비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프레임 카메라를 이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뭐 나중에 또 더 매입을 하고 또 다른 기계들을 또 들여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을 한다 또는 뭐 음악을 한다, 악기를 배우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악기들 서열 같은 것도 자꾸 보게 되고 내가 쓰는 기계는 얼마나 좋은 건지도 견줘 보게 되고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막 장비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것들에 막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들 막 장비병에 막 빠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히 사실 장비병은 없습니다. 사실 돈이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으로 최대한을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쓰고 한계점이 부딪힌다 그러면은 장비를 하나 더 들여오거나 구입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돈을 소비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밥 먹고 그런 거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뭔가 장비를 산다거나 나의 실생활에 뭔가를 채워나가는 그런 물건을 삼에 있어서 예산을 초과한다거나 생각지 못하게 뭐 비싸게 산다거나 나에게 필요 없는 소비를 했다거나 이러면 되게 좀 기분이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알아보더라도 좀 잘 알아보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싶으면은 구매를 포기하고 더 좋은 가격이라든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손 대는 것에 좀 취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LP를 뭐 굳이 많이 키진 않잖아요. 그냥 휴대폰 유튜브 뮤직 그거 틀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곡들 검색을 해가지고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또 LP라든지 CD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모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그런 모으는 취미가 있으신지 되게 궁금하고, 저번 주에 구독자 애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 가그린이랑 매생이라는 닉네임이 계속 맴돌고 있는데
뭐 그린이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귀엽고 연두, 콩 그리고 또 뭐였죠? 디포레, 그렘린, 그린이랑 보색 계열에 있는 레드 계열에 있는 애칭도 좋을 것 같다. 뭐 버건디 이런 것도 라이트 그린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지 저 진짜 깜짝 놀랐고, 또 이렇게 이름이 생긴다는 것에 또 애칭을 지어주는 것에 이런 것에 또 되게 진심이시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참 감사하단 말이 되게 지겹도록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 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댓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혼자 막 배실배실 거리고 있거든요. 기분 좋아가지고 대부분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나 덕분에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음악 이야기, 한 주의 음악 이야기, 오늘의 음악 이야기 하나만 추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노래는 선우정아의 동거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선우정아가 요새 도망가자라는 노래 이후에 굉장히 상승 곡선을 많이 탔잖아요. 그 전에도 너무너무 좋은 아티스트로 유명하고 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최고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요새 또 더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선우정아 세레나데 이 앨범을 제가 사려고 했었는데 바이닐을, CD는 제가 안 들으니까 당연히 새 제품 매물은 전혀 없고요. 뒤늦게 이제 당근 중고나라 그리고 또 번개장터 이런 거 알아보니까 최소 금액 2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포기를 했던, 저는 LP를 삼에 있어서 한 8만 원, 7만 원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안 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조금 과소비인 것 같다. 예를 들어 키드A, 음네시아 이런 곡들은 그 키드A랑 암네시아랑 이런 거 합본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대에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과소비인 것 같아서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닐을 사는 걸 포기했고요. 이 노래를 참 그 바이닐로 꼭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긴 한데, 우리 세대가 사실 옛날에 7, 80년대 이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내고 하면은 이제 그 LP판을 해외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한두 달 걸려서 받고 그거를 전축에 올리면은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도 그것보다 더 과거고, 그 당시도 사실 워크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던 시절이긴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워크맨은 현 세대 와서도 또 빈티지 아이콘 같은 그런 물건이 됐잖아요. 당시에는 어떤 센세이션한 그런 트렌드를 이끄는 상품이었지만, 그 워크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해가지고 듣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저도 그 세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포켓에 넣을 만한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탁 닫아가지고 바로 이어폰을 끼고 재생을 시키면은 노래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던 건데, 그때 같이 발명됐던 게 헤드셋이었나 이어폰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 소니에서 나왔는데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런 멋진 아이디어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크맨이 쓰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무조건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역행을 해서 또 컬트적인 마니아층을 만들어내거나 또 새로운 트렌드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LP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과거처럼 드디어 이 노래를 내 방에서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열은 지금 현 세대는 없겠지만, 그 음악 한 곡을 듣기 위해서 정말 귀찮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내 귀에 음악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참 낭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LP로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조금은 다른 느낌의 희열들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는 낭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낭만이라고 하는 것에는 낭비가 필요하고 또 몸이 많이 움직여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이라는 것을 챙긴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낭비스러운 일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우정아의 음악은 그런 낭만을 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제가 항상 그리는 그런 형태의 사랑을 노래로 또 뮤비로 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곡을 추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전까지 제가 추천해드렸던 곡들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이죠. 굉장히 발라드성이 짙은 노래고, 마냥 사랑 발라드처럼 무슨 뭐 소주 먹고 너를 그리고 뭐 핸드폰 끄고 여행을 가자 이런 음악이 아니라, 선우정아가 그리고 싶어하는 소소한 작은 일상에서의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낭만이라든가 소중함을 조금 더 강하게 일깨우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이 아름다움을 꼭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사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뭐 다른 노래에서는 뭐 너 없이는 안 돼, 아니면 같이 망가지고 뭐 퇴폐적인 이런 음악도 있고 필사적인 그런 사랑을 노래한 음악들도 참 많죠. 근데 선우정아가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형태는 매우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따뜻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보자면, 잠든 너의 맨발을 가만히 보다 왠지 모르게 벅차올라 맺히는 마음, 방안 가득 달큰한 호흡, 너의 모든 곳에 입맞출 수 있어. 시간이 낡았고 모든 게 변했어도 있잖아,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자. 대단치 않아도 둘이서 매일을 조그맣게. 이런 가사인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소소하고 따뜻한 형태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일상적인 소재들, 자다가 이불 바깥으로 튀어나온 그 발을 보고 한 번씩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나? 내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또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한 번씩은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너무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감정들을 정말 잘 끄집어내서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굉장히 공감되는 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뮤비가 진짜 압권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어떤 경기도권 쪽에 사는 그런 커플인 것 같은데, 굉장히 한적한 동네에 두 남녀가 살아요. 남자의 머리는 더할 나위 없이 수더분한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여자는 수수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둘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산책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시시콜콜한 재밌는 이야기들 하고, 또 재밌는 거 봤으면은 같이 보고 밥하고 또 요리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뭐 그런 일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물 나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결혼을 해보거나 뭐 동거를 해본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손석구 씨가 GQ였나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선우정아의 동거라는 뮤비를 보고 진짜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거의 눈물까지 흘릴 뻔했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손석구 씨도 이거를 느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저는 많은 거를 그렇게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남들보다 훨씬 멋져 보이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제일 럭셔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제일 멋지고 예쁜 거 하고 예쁘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이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둘만 사랑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은 경쟁하듯이 연애를 하고 과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상대방과 나 사이에 앞으로 더 많은 기억할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만 볼 수 있는 것들, 너만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뭐 저도 뭐 비싼 밥 먹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둘이 그냥 있다가 실없이 웃었을 때, 지나가다가 하늘이 너무 예쁘고 달이 너무 예뻐서 그냥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기억하고, 그런 순간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캘린더에 메모를 하고 그렇게 남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지나갔던 기억 속에 남는 것이지, 반대로 우리만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들, 진심 어린 사랑들, 뭐 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잘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따뜻함과 작은 이야기들을 또 벅참을 주는 동거, 여러분들 꼭 뮤비와 함께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 영상 댓글에서 본 건데, 제 영화 리뷰를 보고 주사 놓기 전에 간호사님들이 따끔해요 하고 톡톡톡 따끔 하면서 주사 놓는 그런 다정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따끔하다라고 하면은 그 주사 개 아픈 거 아시죠? 오늘도 너무 가슴 훈훈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완전 전쟁 같은 영화 한중앙으로 여러분들 끌고 내려갈 겁니다. 이번 영상 초반에 너무 따뜻하고 가슴이 훈훈해지셨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근데 단 거 많이 줄수록 더 무서운 영화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의 영화 가스파노의 엔터 더 보이드입니다. 2009년작이고요. 이 영화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몽환적이고 눈이 아파요. 이 가스파노의 이 감독이 LSD, 환생, 그리고 티베트 사자에서 죽음과 욕망,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은 사이키델릭 심령체험 시뮬레이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1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봄에 있어서 지루하다거나 순간적으로 집중을 놓친다거나 이런 구간이 없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 절대 대충 리뷰하고 싶지 않았고 절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줄거리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가 시작하고 영화 포스터와 굉장히 어울리는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시키는 그런 화려한 텍스트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사이버펑크 액션 게임에 나올릴 법한 요란한 효과음으로 치장된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요란한 그래픽들이 한꺼번에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영화 시작부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레딧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가스파노웨가 관객인 우리들에게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자리를 잡은 당신들에게 내가 과감한 폭력을 한번 저질러 보겠다 이런 심산이 보이는 그런 오프닝입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LSD 간접 체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곧이어 이 화면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다가 갑자기 다시 번쩍번쩍거리면서 엔터 더 보이드가 뜹니다. 매치컷으로 엔터라고 적힌 네온 사인이 보이는 그런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등장하기보다는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란다 바깥을 바라보다가 린다라는 동거인 여자에게 밖에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보라고 합니다. 멋지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고 저 위에서 바라본 도쿄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해요. 린다는 그것을 보고 그저 죽는 게 무섭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날아다닌다, 그리고 또 영혼이 날아다닌다, 저 위에서 내가 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죽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퉁명스럽게 린다가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남자는 자기 친구가 준 티베트 죽음에서 라는 책을 한번 보라고 린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린다는 퉁명스럽게 받아치고 뭔가 다 지쳐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네 친구가 아니다. 그저 네 돈에 손만 대고 싶어하는 양아치 쓰레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린다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고 집을 먼저 나서게 돼요. 그렇게 통명스럽게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 진심으로는 남자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린다가 나서자 주인공은 왼쪽에 혼자 어눌하게 중얼거리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구어로 내뱉어요. 마치 꿈속에서 이야기하듯이 느릿느릿하게, 그리고 마치 자신의 행위 자체를 온전히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듯이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잠근다 하고 문을 잠그는 행동을 하고, 세면대 앞에 가서 이것은 물이다 라고 하면서 수도꼭지를 틀고 젓는다 라고 하면서 손을 갖다 대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캔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요. 그리고 안에는 하얀 가루들이 작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꺼내게 됐고요. 그리고는 자신은 약쟁이가 아니라고 한참을 되뇌이면서 이 가루를 파이프 같은 곳에 붓습니다. 뭔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이 하얀 가루가. 그리고 이 남자는 이 파이프를 입에 물고
한참이나 괜찮다 괜찮다라고 중얼거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 가루를 태운 그 연기를 흡연하게 되는데,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의 시선에는 온갖 세포 분열을 하는 듯한 그런 어지러운 화면이 떠오르게 되고, 시뻘겋다가 세상이 돌고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파래지고 주황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세상이 완전히 새빨간 그런 색깔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무늬들이, 그리고 또 패턴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환각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시뻘건 원색의 해파리 같은 것들이 눈앞에 떠돌아다니고, 엄청나게 고도로 발전시킨 만화경을 눈에 갖다 대고 있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남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게 됩니다. 빅터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통화 내용에서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오스카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돼요. 바로 마약상입니다. 빅터라는 남자는 오스카로부터 약을 구매하는 그런 고객인 것 같아요. 동시에 친구이기도 하고요. 오스카는 빅터에게 네가 와서 약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만 글쎄요, 절대 이곳에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드라는 바에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거래를 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카는 무슨 일인지 어제 일은 미안했다라고 빅터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빅터는 여유 없어 보이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얼른 그 약이 필요해 빨리 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오스카는 빅터에게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우리는 아직 모르죠. 잠에 들기 직전에 몽롱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결국 전화가 끊기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고객이 그렇다고 하면 가야죠. 하는 수 없이 오스카는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씻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 방금 피웠던 그 환각제의 환영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면대 거울 앞에 섰을 때 영화가 시작하고 비로소 13분 만에야 우리는 오스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그런 나른한 눈을 하고 있고, 반상머리에 눈은 풀려 있습니다. 환각제를 흡입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각하려고 그 행동들을 중얼거리고 거울과 눈을 마주칩니다. 이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요.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가니까 알렉스라는 친구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티베트 불교 책을 줬던 그 친구였습니다. 장발에 버건디색 셔츠를 입은 이 남자는 익숙한 듯이 안으로 들어와서 오스카와 인사를 나눠요. 그래도 오스카에게 매우 호의적인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오다가 린다를 봤다고 해요. 아까 오스카와 같이 있던 여성 린다는 여동생인 것 같습니다. 마리오라는 사람과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스카는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약 동생이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자기가 그 아이를 직접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아직은 다들 무슨 관계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인 그런 관계이겠죠. 알렉스 이 친구는 린다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동생은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보고 싶었다고, 다음에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근황 토크를 나눈 둘은 빅터에게 약을 갖다 주러 같이 보이드로 향합니다. 건물 외측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요. 알렉스가 줬던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오스카는 알렉스에게 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알렉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알렉스는 티베트 불교의 교리를 믿는 그런 신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신나게 오스카에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죽음의 서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고 자신의 모든 행적들을 쫙 돌아보다가 구천을 떠돌게 된다. 그리고 구천을 떠돌면서 이 세상에 집착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배드트립이라고 한다. 그리고 배드트립을 거쳐서 비로소 재탄생, 환생을 하게 되면 이 순환의 고리는 끊기게 된다. 환생의 문은 닫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마 불교에서의 윤회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스카는 이 세계가 끝나고 더 나은 이 삶 저 너머를 기대를 하지만 영원히 다시 태어나고 또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알렉스는 오스카에게 린다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하고, 오스카로 하여금 마약상의 삶을 끝내길
권유하게 돼요. 하지만 오스카는 자신은 마약상이 아니고 마약 중독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현실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바에 도착을 하고 바 간판에는 보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렉스는 같이 들어가지 않고 오스카 혼자서 그 바에 들어가게 돼요. 그 바에는 형광빛이 감돌고 있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이 작은 바 한 구석에 빅터가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초조해 보이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빅터에게 인사를 건네고 빅터의 앞에 앉자마자 빅터는 갑자기 정말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미안한 거지? 라고 생각할 때쯤 갑자기 소리 지르는 일본어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함정 수사의 앞잡이로 빅터가 이용된 것이었고, 오스카는 놀라서 이 작은 바에 딸린 화장실로 도망을 쳐요. 정말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입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오래되고 더러운 변기에 약을 버리기 시작하고 변기에 손까지 넣어가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시도합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경찰들에게 자신은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그 말을 들은 일본 경찰관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바깥에서 총을 쏴버리게 됩니다. 그 한 발에 가슴이 관통당한 오스카는 그대로 시뻘건 피를 흘리면서 그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오스카의 시선은 화장실 벽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 몸을 떠나듯이 번쩍거리고 시공간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게 돼요. 완전히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어서 하늘에 두둥실 떠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알렉스가 말한 티베트 불교에서의 사후 세계가 펼쳐진 듯이 모든 세상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시체를 끌어내서 몸을 뒤지는 경찰들, 그리고 자신을 죽인 경찰들에게 울부짖으면서 정신을 놓아버린 빅터. 어떤 상황인지 알아채고 도망치는 알렉스를 따라 오스카의 영혼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데 싸구려 조명들이 번쩍거리는 그런 스트립 클럽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온갖 성적인 댄스를 추고 있는 한 백인 댄서를 집중해서 비추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이 여자는 아까 봤던 오스카의 동생 린다였습니다. 스트리퍼가 직업이었던 것이죠. 한참을 이 어지러운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자신의 대기실로 린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일본 남자가 그녀를 안더니 따라 들어가게 돼요. 남자는 아까 말한 마리오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스카가 그리도 싫어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린다는 자신의 오빠가 어떻게 된지도 모른 채 마리오라는 남자와 정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알렉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급히 린다에게 전화를 걸지만 린다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결국 알렉스는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오스카의 상황에 대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린다의 몸을 탐하던 마리오는 누군가의 부름에 의해서 정사를 끝내고 방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남자가 나갔고 린다는 뒤늦게 음성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오빠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다. 이 말에 무덤덤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절망에 빠져 눈물을 터뜨립니다. 홀로 소파에 앉아 우는 그녀를 보여주는 화면은 불빛이 눈아프게 번쩍거립니다. 이해 못할 붉고 파란 화면을 교차하다가 이제 오스카가 죽기 직전 알렉스가 말해준 그대로 오스카의 눈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린다 곁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성스럽고 따뜻한 사랑을 보여줬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남매의 부모님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때쯤 장면은 다시 바뀌어서 행복하게 해변가에 놀러갔던 장면, 그리고 목욕하는 장면 등등 오스카가 기억하고 있는 따뜻한 추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 구성원 일가족이 어디 놀러 가는지 차에 타고 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기분 좋은 즐거운 표정이 가득한 가운데 한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커브길을 돌자 역주행하던 트럭에 오스카의 차가 정통으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충격에 오스카는 잠시 기절을 했고, 이후 오스카가 정신 차리고 앞을 바라봤을 땐 끔찍한 참상만이 눈앞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기가 뒤로 꺾여져 있는데 얼굴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얼굴이 없어진 채로 둘은 즉사를 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린다는 패닉에 빠져서 통곡을 하고 있고요. 사고로 순식간에 고아가 된 남매는 서로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서로의 손가락을 맞대면서 피해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사정과 둘만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점, 이 둘 때문에 이 남매는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린다는 자신의 하나뿐인 혈육인 오빠에게 떨어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나와 평생 함께 하기로 했잖아 라고 울부짖지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제 화면은 오스카가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알렉스와 알게 된 그 전의 이야기들은 자세하게 비춰주지 않고 있어요. 알렉스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소개로 마약의 세계로 진입하게 됐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여동생을 도쿄로 데려올 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길로 빅터도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빅터는 오스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빅터는 바로 오스카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식사 테이블에서 빅터의 부모님과 빅터와 이렇게 넷이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빅터의 엄마가 오스카에게 묘한 끌림을 느껴 합니다. 여동생을 데리고 올 그 돈을 자신이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오스카는 빅터의 엄마와 성관계를 하게 돼요. 그 관계 도중에서 오스카는 자신의 죽은 어머니를 자신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고, 그때 행복했던 어린 시절까지 또 보게 됐습니다. 그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한가운데는 엄마가 죽고 다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스카의 어머니는 오스카에게 따뜻한 미소를 띄워 보이면서 언제나 곁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 영원히 사랑을 할 거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좀 더 흘러가다 보니 부모님의 성관계를 실수로 목격하는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청년 시절의 오스카를 화면은 보여주고 있는데, 도쿄에서의 시작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그때부터 모든 비극은 예정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럽에서 또 다른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마약을 경험시키게 하고 타락시키면서 자신의 잠재 고객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한 약들을 뿌려대기 시작했고 진정한 마약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아파트에 하나 입주하게 됐고 동생을 데리고 올 비행기 티켓까지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을 더 키우고자 거래처를 찾기도 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늘려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알렉스가 오스카에게 뭔가를 전해주죠. 바로 책입니다. 바로 첫 장면에 나왔던 티베트 죽음에서 그 책이었습니다. 이후 린다는 진짜 오빠의 부름에 의해서 도쿄로 오게 됐습니다. 스트리퍼로 살던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매우 수더분하고 앳된 모습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너무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둘이 떨어져서 산 날들이 말입니다. 반가움에 오빠를 안고 뽀뽀를 해두면서 행복해하는데 어떤 반가움 그리고 안도감 등등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린다와 함께 집에서 밥을 해먹고 놀이동산을 가는 그런 길지 않은 얼마간의 짧은 행복한 또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기억들 가운데에도 어린 시절 사고의 트라우마와 동생과 떨어지게 된 그 기억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독한 기억입니다. 그런 날들을 보내다가 오스카는 린다와 함께 클럽을 가게 되는데, 린다가 춤을 추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끌게 됐어요. 춤을 춰대는 린다에게 어느 일본인 남성 몇 명이 찾아왔고 명함을 보여주더니 그녀를 데리고 바 테이블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초반에 언급됐던 마리오란 사람이에요. 뭔가 위험해 보이고 뒤가 구린 놈들 같아 보여요. 그리고 놈들이 린다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머니설로 그녀를 꿰어내고 있지만 오스카는 별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클럽을 같이 가게 된 것 자체에 매우 후회스러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린다는 그 남자의 제안에 의해서 스트립 클럽에서 스트리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스카는 그 클럽에서 동생이 깨벗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직관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행복이 오나 했지만 모든 것들은 이미 나락으로 가는 롤러코스터 안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오스카의 신경은 완전히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린다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어설픈 화를 내기도 하고 항상 불만 가득한 그런 화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더 강한 약에 손을 대고 더 강한 약을 팔아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약 거래 범위를 확장해 나감에 따라 더 위험한 인물들과 가까이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나락의 페달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기 전날 빅터에게 빅터의 엄마와 잔 사실까지도 들키고 말았어요. 린다에게도 막 나가는 모습들만 보여주곤 했었고요. 이제 화면은 영화 초반부 오스카가 죽게 된 경위를 다시 제3자의 눈으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자의 눈이라는 것이 바로 영혼 상태로 세상을 부유하고 있는 오스카의 시선이라는 거겠죠. 알렉스가 말했던 사후 주마 등을 보는 단계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플롯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트라우마라든가 공포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더 망가지는 그런 비극의 고리를 끊임없이 체결해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안 좋은 기억들에 대해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행하는 영화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이란 영화에서 말입니다. 이제 오스카의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영화는 계속 보여주게 돼요. 오스카 주변의 인물들은 순식간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린다는 충격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빅터는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렉스는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와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뒤져가면서 뜯어먹을 살점이 없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비참한 신세가 됐던 것이죠. 빅터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빅터의 어머니가 오스카와 잠을 잤다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는 파괴되었고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린다는 뭔가 몸에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임태기를 해봅니다. 결과는 양성입니다. 마리오의 아이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결코 낳을 수 없었던 린다는 곧장 병원으로 가 낙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낙태 수술을 받는 모습까지 오스카는 바라보게 됐는데, 글쎄요, 과연 살아있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그녀의 자궁에서 꺼내진 태아의 조각난 시신이 수술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오스카의 시선은 낙태된 아이의 조각으로 마구마구 빨려 들어가다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스카의 시선, 그리고 화면은 세상 이리저리를 둥둥 떠다니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DMT라는 환각제를 빨아 제꼈을 때와 같은 그런 어지럽고 번쩍거리는 장면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린다는 낙태 수술을 받고 나서도 오스카가 죽은 그 사실로부터 전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춤도 제대로 추지 못해서 결국 클럽에서 해고당하게 됐고, 마리오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빠가 너무 그립고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마리오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린다는 달리 갈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리오와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오빠가 꿈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일생에 겪어왔던 트라우마들이 린다를 마구 덮쳐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이 그녀를 삼키고 있습니다. 한편 알렉스는 노숙 도피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룸메이트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룸메이트에게 린다는 아직도 마리오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룸메이트가 그렇다고 하자 린다를 자신이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들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하고 두렵습니다. 화면 역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요. 오스카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가 보는 과거의 트라우마들과 자신이 보는 주변인들의 현재 모습들이 마구 교차하고 뒤섞이고 있는 걸 보면 오스카는 살아있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되고 타락하고 있는 중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동생 린다를 도저히 놔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알렉스가 이야기했던 배드 트립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오스카의 영혼이 어떤 러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스카의 모든 주변인들이 한 건물에 모여서 다들 성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잡한 그런 광경들이 펼쳐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오스카는 자신의 동생 린다와 알렉스가 같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알렉스는 영화 내내 린다와 함께이고 싶어 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섬광이 마구 터지는 가운데 오스카의 시선은 이제 하늘에서가 아닌 린다의 자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격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린다와 알렉스는 결국 절정에 이르게 되고, 알렉스가 린다의 아내 사정을 하는 순간 순환의 고리는 모두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오스카의 시점은 정자의 시점으로 바뀌게 되고, 난자의 수정을 하는 것으로 환생의 문을 넘게 됐습니다. 잉태된 아이의 시점을 마지막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린다의 얼굴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새로이 환생한 오스카는 우렁찬 울음을 터뜨려내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영화가 아무래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장면 다 프레임 하나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아마 요약을 듣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장면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달해 드렸는데, 부디 이해하는데 좀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두 번째로 관람을 하는 거거든요,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본 쓰면서 한 3번 정도 돌려서 봤는데,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막 몰입을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고어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막 정신없는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매번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보기 어려워요. 화면이 정말 어지럽고, 그만큼 이 영화는 엄청난 피로도를 자랑하는 영화고, 잠깐도 보기 힘든 그런 화면이 총 러닝타임 2시간 40분 중에 2시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칠 듯한 그런 섬광, 그리고 빛 번짐, 이런 것들이 영화 내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잠깐 분위기를 고조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런 화면이에요. 눈 아파서 못 보겠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광과민석 발작이 유발된다라는 것 때문에도 못 보겠다,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내용적인 끔찍함도 대단히 좀 심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관람을 할 때도 너무 피로하고 보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비슷한 영화들 또는 따라할 수 있는 영화들이 가끔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영화를 그대로 본뜨지는 못할 것 같다, 이 영화가 주는 기분 그 자체를 느끼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가스파 노에는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부드러운 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충 영화 볼 생각으로, 또 그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방심한 채로 이 영화를 봤다가는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수준의 강한 후유증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돌이킬 수 없는 그게 그랬고, 이 영화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광과민성 발작이 유발된다거나 그런 섬광 같은 것에 공포심을 느끼는 분들은 이 영화 10초도 못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오프닝 자체가 발작 유도 그 자체고, 그 정신없는 연출을 애초에 좀 좋아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이런 연출들을 다른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전반적으로 어릴 때 학교에서 만들기 실습해가지고 이렇게 눈 갖다 대면은 온갖 휘황찬란한 패턴들이 앞에 보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화경을 보는 듯한 스타일의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환각이 보여주는 어떤 황홀경보다는 형형색색의 지옥도가 펼쳐지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인물들이 가진 특성과 왜 이렇게 영화가 난잡하고 밝으면서도 어두운 영화가 됐는지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봄에 있어서 조금 악취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보기 어려워하는 그런 영화들이라든가 지독한 영화들을 보는 것에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알게 됐던 사실이, 처음에는 단지 저도 자극적이고 이상한 영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영화들에게 접근을 했었지만, 그 안에서 뜻밖의 진실들과 질문들을 마주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분이 더럽거나 고어하거나 야하거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고어하고 독특하고 보기 어렵죠. 때로는 막 눈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는 듯한 그런 충격과 타격을 입기도 하는데, 이렇다라는 의미가 내용 전반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곡해받기 쉽게 만들어놨다, 이런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보기 거북한 껍데기 안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 상실, 결핍, 이런 것들이 산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어요. 너희는 사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대답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과 인물의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인데, 엔터 더 보이드는 그런 숨겨진 메타포를 가진 영화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가장 선명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그냥 너무너무 화려하고 어지럽고 빛을 마구 쏴대는 그런 만화경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이게 만든 영화니까. 근데 마냥 어지러운 시뮬레이터만은 아니다라는 게, 그 안에 흑사회, 그리고 윤회,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측면으로 이 영화를 보고 지식과 상식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화라고 보기도 해요. 먼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윤회입니다. 바로 삼사라라고 하는 것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바로 카르마,
업보라는 것이죠. 현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저지르고 어떤 업보를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떤 것으로 환생하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아도 하늘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업보라는 것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면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티베트 불교는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업보를 쌓았다면 좋은 윤회로 가는 것이고 나쁜 업보를 쌓았다면 나쁜 환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뭐 개미로 태어나든가 뭐 바퀴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고기로서 육신을 바쳐야 하는 불쌍한 소의 운명을 타고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너도 나도 이 모든 것들은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무에 가깝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바르도라는 것인데 중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49일 동안 겪는, 그걸 보고 우리가 49제라고 하죠.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의식 상태로 이 세상을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든가 환각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포라든지 이 세상에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통과하면 이 윤회라는 이 고통의 고리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집착과 무지,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낸 버린 그런 부처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 불교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라는 고리를 끊어내고 열반에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탈, 열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너바나라고 하죠. 그리고 엔터 더 보이드 이 영화는 바로 이 바르도 상태, 이 상태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오스카가 보는 모든 시점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영화, 그리고 이 티베트 불교 이 교리 중심에는 단 2명의 인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스카와 린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단순한 남매 사이가 아니에요. 사랑과 집착, 거기에서 같은 상실을 공유하기도 하고 욕망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인물들이에요. 같은 트라우마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절대 놓지 못하는 그런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것이 떠나도 서로의 곁은, 특히 오스카가 린다의 곁을 떠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관념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어서도 오스카의 눈은 린다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하드 드러거인 오스카는 모든 사물들과 시점의 왜곡을 겪고 있는 환각의 심연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을 맞이한 뒤에 의식이 육체를 떠나서 독효의 불빛, 그리고 기억의 잔해, 트라우마의 파편을 떠돌면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과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트라우마의 조각들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큰 틀이자 구조입니다. 영화는 극 초반 알렉스의 입을 통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구조와 주제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줬으니 너희는 이제 체험을 하는 거야 라고 끌고 갑니다. 티베트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유체 이탈을 하고 다른 시공간에 들어가고 마치 주망등처럼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 과거를 한번 쭉 훑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줘요. 알렉스가 오스카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하지 않아 현생을 헤집고 다니는 이것을 보고 바로 배드트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악몽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배드트립이란 말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마약을 접했을 때 하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급격하게 다운되고 악몽을 보고 기분 나쁜 절망적인 환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또 배드트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드트립이라든가 바르도 상태에서 해탈의 경지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환생을 하는 것으로 이 윤회의 문은 닫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윤회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스가 이야기해줬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전체 구조이자 결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스파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감추지 않고 오히려 다 드러낸 채로 시작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직접 겪게 만들고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은 플롯이라고 한다면 말할 수 있는 게 돌이킬 수 없는이 되겠죠. 가장 최신의 사건을 관객들의 눈에 박아 넣어버리고 그 충격적이고 어지러운 화면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시점을 계속 거슬러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 주인공들이 비극의 고리로 인도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사건들의 나열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결말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주제는 굉장히 의외로 분명합니다. 트라우마, 그리고 상실, 그리고 결핍, 또 윤회, 이것입니다. 오스카와 린다는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트라우마를 가슴에 품고 머리에 박아놓은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없어진 그 끔찍함을 그 어린 것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지독한 충격 속에서 오스카는 눈물 한 번 다른 아이들처럼 펑펑 쏟아내는 그런 감정 역시 없었습니다. 배제된 것이죠. 표현하는 방법들 역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아이에게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숙한 아이가 자신의 여동생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여동생 린다만을 유일한 세계처럼 껴안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이없게도 친구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물론 그 친구의 뒤통수를 먼저 후려친 거는 오스카긴 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와 잤으니까요. 죽은 뒤에도 오스카는 이 세상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억 속을 왔다 갔다 하고 환각 속에서 또 후회 속에서 머물고 떠돌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방향성을 린다에게로 강력하게 향하고 있고요. 결국 그 끝은 윤회였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여동생을 탐하던 절친 알렉스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환생 그리고 재탄생을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닌가? 잘 됐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스카의 삶은 온갖 고통과 환락으로 점철돼 있었어요. 특히 살아생전 마약에 손을 대고 남들을 타락시키고 나쁜 업을 쌓아왔던 이 오스카에게 더 나은 기회라는 건 없었겠죠. 결국 오스카는 해탈의 경지로 가지 못한 채 결국 다시 이 윤회의 연옥에 빠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린다의 자궁 속으로 알아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타의에 의한 이끌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린다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던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였을까요? 그것은 열린 결말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자신의 의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승에 대한 또 린다에 대한 집착을 영원히 벗어 던지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철저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화 결말 그 뒤에 삶에 대해서 예견을 하자면 린다는 스트리퍼의 삶을 살아왔고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알렉스는 경찰에게 쫓기고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출신입니다. 정말 최악의 가정 환경이 아닐 수 없겠죠. 출산 직후에야 셋이 좀 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거고 고성이 오가면서 이 부모는 아이 앞에서 싸워댈 것이고 여전히 삶의 트라우마들로 인해 고통받는 린다는 또 다른 잘못된 선택들을 늘어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랄 새로운 몸을 가진 오스카는 그 영혼이 정화되지 못한 채 비슷한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모든 장면들 그리고 이 영화 특유의 독보적인 특징은 오스카의 죽은 몸에서 빠져나온 그 영혼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마구 떠다니는 오스카의 시선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1인칭 POV 샷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자체가 이제 오스카의 눈인 거죠. 죽고 나서 두둥실 떠다니는 유체이탈 연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붙여놓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 보이는 그런 연출이 시종일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감보다는 어떤 게임을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몰래 훔쳐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 일들을 보여주는 플래시백에서는 오스카의 1인칭 시점이긴 합니다만 뒤통수를 보여주는 그런 시점으로 화면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오스카의 얼굴을 볼 일이 잘 없습니다.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오스카의 시선이다 보니까 오스카가 보는 대로 또 오스카가 기억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 특징적인 연출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영화에서는 이 기법이 잘 안 등장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자주 보이는 모습인데 바로 달리줌입니다. 돌리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촬영법은 카메라 자체가 전진 또는 후진하면서 카메라 줌렌즈를 같이 동시에 줌인, 줌아웃 했다가 뒤로 올 때는 오히려 또 줌인하고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기법인데, 그럼 피사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배경만 막 왜곡되고 뒤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공간 자체가 뒤틀리고 있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기 굉장히 최적화된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약의 환각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리샷, 돌리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가 이 부분은 현실성 없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장면 자체에 초현실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체 이탈하는 그런 드론 샷을 보여주다 보니까 벽을 넘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CG를 많이 가미시켜야 됐었겠죠. 공간 자체가 가끔은 미니어처 세트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장면에서는 이게 약간 만화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보자면은, 이 영화를 보고 눈에 아른거리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는 섬광의 이미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얀 그런 빛이 아니라 시뻘겋고 완전 새파란 그런 기분 나쁜 불빛이 마구 일렁이는 그런 화면입니다. 러닝타임 거의 4분의 3 정도가 화면이 마구 흔들리는 와중에 섬광이 미친 듯이 번쩍거리고 터지고 있는데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눈 아파서 도저히 이 영화를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종합적인 이유들로 이 영화는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 배경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배경인 것이 뭔가 좀 이질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쿄, 아니 뭐 현재도 그렇겠지만 네온사인이라든가 도시의 불빛들은 정말 화려해요. 당연히 러브 호텔이라든가 많은 건물들을 세트라든가 CG로 만든 것이지만 일본 특유의 거리를 매우 극단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했구나 싶었습니다. 혐오스런 마츠코 일생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죠. 도쿄는 실제로 매우 아름답고 현란한 그런 찬란한 도시이지만 그것을 조금만 비틀면 향락의 이미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고유의 아름다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도시의 몽환적인 아름다운 빛들, 또 색감들, 이런 것들을 멋지게 또 아름답게 표현해낸 영화가 바로 중경삼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대로 퇴폐와 타락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엔터 더 보이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엔터 더 보이드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마약들은 단순한 환각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의식의 확장, 그리고 죽음과 삶의 경계, 그리고 트라우마의 재현을 위한 철학적인 장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환상의 어떤 뭐랄까요, 그 경계를 붕괴시키는 매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파노에는 약물을 단순히 어떤 트립 그 자체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윤회와 그 해탈 그 사이에 있는 연옥에 대한 그런 체험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약이라는 게 사실 사이키델릭, 각성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적인 중독 그리고 육체적인 중독, 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환각을 보여주기 해서 황홀경을 봄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체험하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건들게 되는 정신적인 중독, 그리고 각성제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수용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치 도파민이 한 요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각성제라든가 이런 더러운 물질들은 펜타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의 수치가 한 이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만큼을 경험했던 이 그릇 자체가, 이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끊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이 둘을 하게 되면은 평생 살면서 절대 보지 못할 그런 환각과 색감들을 엄청나게 강렬하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인들이 마약류를 건들고 새로운 창작의 영역으로 눈을 뜨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든가 색감을 너무 잘 표현한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렇게 눈을 뜨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환각들이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이 영화 한번 보시거나 유튜브에 시뮬레이터 그런 걸로 한번 보고 치우십시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여담이긴 한데 되게 오래된 영상인데 흑백 영상이에요. 실험 진행자가 앞에 있고 그 여성이 그거를 뭐 흡연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분간 자신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막 생생하게 계속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자신이 보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막 너무 막 놀라면서 막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 색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봤길래 뭐 그런 생각들은 드는 거죠. 제가 봤던 노에 감독의 작품들에서는 사운드가 너무 잔혹하게 설계됐고 다시는 이 영화를 보지 못하겠다 또는 듣지 못하겠다라는 끔찍함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랬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두 명이 치는 대사는 매우 꿈결 같고 몽롱하기도 해요. 깜빡이는 조명들이라든가 사운드가 함께 동기화되어 있는데 빛이 깜빡일 때마다 고주파 노이즈가 계속 울리고 있고 삐 하는 소리가 진짜 듣기 싫은 톤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신경을 자극하는 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영화 전반 내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이 오스카의 시선이 일렁거릴 때는 어떤 괴물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기도 하고 일렁이는 그 빛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됐어요. 몇 장면에서는 백그라운드 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몇 번 방향키로 스킵을 해봤는데 백그라운드 앰비언트 사운드가 회상 장면들을 비춰주고 있을 때 점진적으로 음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박아넣는 겁니다. 이런 연출들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잘 쓰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파 노에 감독의 영화가 위험한 이유 역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꽤나 하드한 영화들을 보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없는 편이잖아요. 근데 가스파 노의 작품들은 다시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분 나빠서 그리고 이 영상들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분명히 하쿠토 같은 그런 논갱 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감독의 영화들은 무조건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를 남기는 이 흉터를 남기는 그 수법 중에는 이 사운드 역시 한몫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스파 노에 이 사람은 참 지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화들이 말하는 바들이 하나같이 다 파격적입니다. 다른 센 영화들을 봐도 이 감독 영화들은 도저히 못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추구하는 영상 톤 자체가 어둡고 잔인한 주황빛이 많이 돌고 있어요. 지독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연출법을 많이 쓰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예전에 얘기하시길 가장 악마 같은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다라고 평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감독의 영화 세계관 자체가 좀 궁금한 탓에 이런저런 인터뷰를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 자신의 작품 세계 지향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나는 실제 생활에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마치 나와 내 친구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영화에 옮겨놓고 싶었고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직접 본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친구 몇 명 있는데 원나잇을 즐겼다가 아기가 생겨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린 그런 친구들도 있다. 그게 불과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벌어지는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종종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고 이런 큰 틀로 또는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추악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주제로 끌고 오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떤 환상들을 전혀 넣지 않는 것이 이 감독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끔찍함은 가장 끔찍하게, 또 아름다운 기억들은 가장 추억답게 그렇게 끌고 와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 대비가 너무 크고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 폰 트리에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바로 지난 영상에서 리뷰를 했던 게 바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였잖아요. 어떤 결이 비슷하다기보다는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고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다라는 그런 작가주의적인 영화를 만드는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라스 폰 트리에가 차가운 서늘한 얼음 같다면 가스파 노에는 뜨거운 불 같다라는 식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고통을 예술로 탈바꿈시키느냐, 또는 고통을 극단으로 경험하게 만드느냐의 차이점인데, 둘 다 멘탈 개박살나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입니다만 표현에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폰트리에는 심리적으로 서서히 압박을 해오는 스타일이고, 가스파노에는 깨고 난리치는 신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독들의 영화들은 모두 다 보고 나서 행복해지는 그런 영화들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예술적인 입장에서 볼 수는 있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큰 틀로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표현적인 면에서는 서로 대척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온갖 성추문, 그리고 배우들 간의 불화, 또 나치 옹호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폰트리에에 비해서 가스파노에는 굉장히 깔끔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고, 인터뷰하는 태도도 매우 예의 바르고 인간적으로 또 존경할 부분도 꽤 많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알려져서 조금 더 이 사람에게 호기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감독이 주는 충격 자체가 좀 신선하고 좀 대단하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좀 기다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보고 나서 후회하겠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에다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긴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이 삶이 사라진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두려움이 막연하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의 이후에 뭔가가 있길 항상 바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생각나는 여러 영화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LSD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진짜 약간 좀 전설입니다. 전설적인데 무려 플레이스테이션 1 시절에 나왔던 게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기괴하고 섬뜩한 게임이에요. 어지러운 그런 LSD를 빨았을 때처럼 그런 환각이라든가 그럴 때 보게 되는 여러 꿈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몽환적이라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꿈이라는 게 사실상 깨기 전까지 는 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꿈에서의 순환을 표현한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게임인데, 굉장히 조악하고 저질스러운 화면과 그래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으로 굉장히 싸구려 신디사이저 같은 음악들이 플레이어를 반기고 있는데 그게 진짜 기괴하고 이상합니다, 기분이. 요새 뭐 드림코어라는 장르가 유행하잖아요. POV 해가지고 막 인스타 릴스 When I was a ki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악한 화질의 그런 그래픽들을 보여주는 그런 릴스들이 많은데, 그거에 굉장히 부합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굉장히 조악한 그래픽이다 보니까 그런 아날로그 호러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여담으로 이 게임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는 게임인데, 어디 벽이라든가 기둥 같은 데 부딪히면은 다음 장소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 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어디에 부딪힌다 그러면 랜덤으로 또
다른 장소로 이전되게 되는 것이죠. 의식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원작자가 자기가 어린 시절 꿔왔던 꿈들과 그리고 또 상상들 이것들을 토대로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뭐 LSD를 빨았을 리도 없고 정신 상태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이제 플레이 영상 같은 거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또 궁금하신 분들 찾아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또 좀 봐줄만 합니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 카타나 제로라는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색감 그리고 사이버펑크 스타일리시한 닌자 검객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도트 게임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강해지는 약 뭐 슈퍼 혈청 이런 걸 맞고 완전히 캡틴 아메리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슈퍼 인간이 된 퇴역 군인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자객으로 살아가면서 여 썰고 뭐 저 써는 게임인데 엔터 더 보이드 이 영화의 색감과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게임인 것 같고 사이버펑키하고 사이키델릭한 그런 화면이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타격감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게임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안 해봤습니다. 스토리만 맨날 그 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레퀴엠이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진작에 리뷰를 했었죠. 마약이 주는 파멸을 주된 이야기로 플롯을 만들어가지고 쭉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여러 인간적인 부분들도 볼만한 영화이지만 마약이 인간을 완전히 박살내는 충격에 대해서 진짜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마약이란 것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엔터 더 보이드는 사실상 유체 이탈이라든가 사후 세계의 접점을 통한 그런 비주얼을 강력하게 표출한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에 비해서 이제 엔터 더 보이드는 어찌 보면은 뭐 유체 이탈이라든가 환각으로 보는 세상 이게 주된 거잖아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마약에 대한 그런 언급은 좀 많이 없어져요. 그에 비해서 이제 QM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화시켜 나가면 나갔지 더 약해지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영화 중에 뭐가 더 기억에 남냐라고 한다면 둘 다 엄청나게 강렬한 기억인데 레퀴엠은 영화가 끝나고 영혼이 이렇게 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엔터 더 보이드는 뭔가 다 보고 나서 영혼이 쫙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재밌는 거는 레퀴엠이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눈이 아파갖고 눈깽 그 테러 영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약류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레퀴엠은 각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엔터 더 보이드는 환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다루는 것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러스티 레이크가 좀 떠올라요. 마약에 관련한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 게임은 여러 스핀오프들이 많고 반더붐이라는 가문과 그 가문의 환생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관한 그런 미스터리 퍼즐 게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은 죽음과 환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뭐 재물의식 이런 것들을 또 첨가한 초현실주의 게임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연출들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는데 그 연출들이 이 게임 특유의 시니컬하고 무감각한 연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놓고 툭툭 던지듯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번씩 굉장히 섬뜩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뭐랄까요, 그 가스파노에랑 데이빗 린치가 딱 그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게임을 만들면은 딱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용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 게임은 대놓고 그 환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불교적인 컨셉들을 많이 가지고 차용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전 중에 그 부제목 자체가 삼사라 룸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마냥 외전인 줄 알았던 그 이야기들이 알고 보니까 본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우 모호하고 기이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큐브가 이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키인데 그게 있어야지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환생이 가능한 그런 디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모바일 버전도 있는데 꽤 재밌습니다. 그 이제 뭐 할 거 없는데 싶으신 분들 다운받아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좀 약간 공포스럽기도 한데 되게 재밌습니다. 마냥 쉽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 해보신다 그러면은 러스티 레이크 파라독스랑 러스티 레이크 파라다이스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개가 제일 재밌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오늘도 제가 최대한 그 영화가 주는 그런 파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어요. 공감되거나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충격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무조건 이 선우정아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귀여운 고양이 영상 좀 보고 웃긴 것 좀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더라도 다른 것으로 좀 밝은 것으로 좀 해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문화를 컨텐츠를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영상은 사실 뭐 보고 막 엄청 무섭다거나 이런 건 없을 거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 영화를 직접 보셨다면은 꼭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조금 이런 영화들에 비교적 익숙한 사람도 그런 제 무의식 자체가 많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화 리뷰는 이런 식으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한 음악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또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하게 쉬시고, 또 미뤄뒀던 거 하고 싶은 거 있었던 거 다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도 진짜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해서 일하고 멋지게 한 주 또 마무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긴 영상 봐주시고 또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제가 빌고 있을게요. 당연히 또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믿고 한번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영화, 더 멋진 이야기, 그리고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 I love you, you love me. Someday, somewhere, sometime, I pray that you'll be mine, and that I